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만세운동, 바로 3.1운동이 있었던 날입니다. 3.1 만세운동, 대한독립 만세운동이라고도 불리는 3.1운동과 이날을 잊지 않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3.1절, 1919년 국내에선 일제의 무자비한 무단 통치가 자행되고 있는 한편 국외에선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논의를 위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제국주의에 반하는 민족주의를 근거로 대한제국의 독립열망이 고조되던 차에 1919년 1월 고종이 사망합니다. 일제의 고종 독살설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면서 독립운동에 불을 지폈고 1918년 만주에서 대종교 인사를 중심으로 대한독립선언서가 발표됩니다. 연이어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중심이 된 28 독립선언이 발표되고 마침내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 중 손병희, 이승훈, 한용운을 포함한 29명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이때 경찰들이 태화관으로 들이닥쳐 민족 대표들은 체포됐고 그 바람에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을 하기로 한 학생들은 독립선언서만 받아 독자적으로 독립선언을 거행합니다. 경신학교 정지용 학생의 기미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거리로 나가 조선 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 시위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만세 시위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그 결과 일제의 탄압은 더욱 심해졌지만 비폭력 시민 저항 운동이자 한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으로 해외는 물론 일본에도 큰 인상을 남겨 가네코 후미코와 같은 한국을 지지하는 일본인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모체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결정적인 계기가 된 3.1운동은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 많은 흔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 1882년 고종이 도안해 만든 태극기는 같은 해 있었던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서 최초로 사용된 후 1883년 3월 6일 조선의 정식 국기로 공포됩니다. 이전까지 조선에는 국가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됐던 조선 임금의 어기, 태극 8궤도는 있었지만 현대적 의미의 국기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청나라의 외교관인 황준헌은 조선 책략을 발표하고 조선이 독립국이라면 국기를 가져야 한다는 글과 함께 4개의 발을 가진 용 모양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고종은 국기 제작의 필요성을 느끼고 태극기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해 백성을 뜻하는 흰색과 관원을 뜻하는 푸른색, 임금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화합시킨 동그라미를 그려 제작합니다. 고종이 계승하고자 했던 정조의 군민일체 사상을 표현한 것이었지만 다소 일본 제국의 국기와 비슷했습니다. 이에 수정을 거쳐 1883년의 오늘
고종은 왕명으로 태극 4궤도 안의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하고 공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국기를 만드는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았던 탓에 하나의 모양으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졌고 1949년 10월 15일 정부는 국기 제작법 고시를 통해 국기 제작 방법을 확정하고 발표해 현재의 태극기로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 잘 알려진 박근혜. 한국 역사상 신라 진성여왕 이래 1116년 만에 나온 여성 국가원수라는 큰 명예와 부담을 지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 하지만 정부의 행보는 그 이름의 무게값을 하지 못했고 민심은 점차 떨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일명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는 전대미문의 민간인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의혹은 기정사실화됐고 여론은 급속도로 나빠져 국민의 약 90%가 박근혜 정권에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2017년의 오늘 3월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21분 27초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상 정부 수립 이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는 최초의 파면된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누군가의 마음에는 아물지 못한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NPT,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핵 보유국이 비보유국의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핵 확산 방지 조약. 핵무기가 무분별하게 제조되고 사용되는 걸 막기 위해 196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입니다. 이 조약으로 핵 보유국을 미국과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까지 기존 5개국으로 동결했고 이후 조약에 가입하는 국가는 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협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남수단 4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비준한 상황입니다. 1975년 박정희 정권 때 NPT 가입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는 대한민국과 달리 북한은 1993년의 오늘 NPT 탈퇴를 선언합니다. 당시 소련의 강요로 1985년 NPT 조약에 가입한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자 이를 항의하며
서명을 유보합니다. 그러나 이미 북한은 전부터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의 추가 사찰과 검증을 요구하지만 이는 북한과 미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1993년 3월 12일 북한은 NPT 탈퇴를 공식 선언했고 한반도엔 전쟁 위기가 도래합니다. 당시 미국의 빌 클린턴 정부는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과 전면전까지 고려했지만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의 방북 이후 위기는 일단락됩니다. 이후 북미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은 NPT 조약에 복귀했지만 잘 알려진 것처럼 제네바 합의는 양국 모두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무력화되고 맙니다. 그리고 북한은 2003년 다시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선언했고 현재까지도 북핵 문제는 뉴스에서 빠질 수 없는 소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 가운데 하나인 행주 대첩. 행주 대첩은 1593년 3월 14일 단 하루 만에 벌어졌습니다. 조선 육군의 3대 대첩으로 꼽히는 이치 전투의 총지휘자 권율 장군의 대표적인 승전 중 하나인 행주 대첩은 임진왜란이 끝난 후 일본이 패한 큰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함경도 지방까지 진출하며 승리를 목전에 둔 일본군은 명나라가 조선을 지원하며 개입하자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평양을 잃고 한양에 집결한 일본군은 명나라 부대와 전투를 벌였고 큰 승리를 거두자 사기가 오릅니다. 그리고 행주성에 주둔 중인 권율 장군과 조선군 3천의 존재를 알게 된 일본군은 기세를 몰아 행주성을 점령하기 위해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행주성으로 향한 일본군 3만 부대, 당시 권율 부대의 10배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일본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됐고 조선군은 전력을 다해 방어전을 펼쳤고 모든 상황을 뒤엎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3만 대군으로 이뤄졌던 일본 6개 군은 차례로 권율주대에 괴멸당합니다. 5군을 후퇴시키고 마지막 6군이 남은 상황, 그리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전투에 지친 조선군은 다시 일본군과 치열한 백병전을 벌였지만 조선군의 화살이 떨어지면서 패색이 짙어질 때쯤 구원의 소리가 들립니다. 충청의 수사였던 정걸이 배 2척에 수만 발의 화살을 실어 행주성에 도착했습니다. 때마침 양천으로 향하던 전라도 조운선 수십 척은 이순신 군대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당황한 일본군은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를 틈타 조선군은 일본군을 추격했고 마침내 권율 장군과 3천의 조선 부대는 3만 일본 군대를 물리칩니다.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에 의한 대한민국 민주 역사상 초유의 부정행위가 자행된 선거. 1960년 3월 15일, 역사 속 오늘은 3.15 부정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당은 정권 유지를 위해 이승만과 이기붕을 정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조병옥과 장면을 후보로 내세웠죠. 그러나 자유당은 공정한 민주선거를 통해선 더 이상 정권 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관권을 동원한 부정선거라는 넘어선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자유당은 야당의 선거운동 방해를 비롯한 부정선거를 지시합니다. 지시의 내용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40%를 사전투표를 통해 모두 여당에 투표한 것으로 조작하고, 이외에도 3인조 혹은 5인조 반공개투표, 대리투표, 유권자 조작 등 할 수 있는 모든 투표 조작을 자행했습니다. 그 결과 3월 15일 이승만 후보가 88.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에 더해 부통령 개표 과정에선 이기붕 후보의 표가 100%로 나오면서 79%로 하향 조정하는 총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곧 선거 결과는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마산에서 항의 시위가 일어납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폭력과 총격, 그리고 얼굴 전면에 최루탄이 박힌 어린 학생의 시신이 물 위로 떠올랐고, 대한민국에는 민주화를 향한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1982년 3월 18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유혈 진압을 묵인하고 방조한 미국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배신감으로 부산에서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건의 시작은 부산이 아니라 광주였습니다. 미국이 5.18 민주항쟁을 지지하고 전두환 정권을 몰아내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한 일부 광주 시민들은 미국의 태도가 자신들의 기대와 달라 보이자 실망합니다. 실망을 넘어 배신감과 분노까지 느낀 일부 사회운동가들은 미국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광주 미국 문화원에 불을 지릅니다. 이전까지 우리 국민에게 미국은 절대적 우방국가, 동지국가였지만 광주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 이후 1980년대 반미운동의 서막이 열립니다. 이후 이 사건의 영향을 받은 부산의 대학생들이 당시 부산 중구에 있던 부산 미국 문화원에 방화를 저지릅니다. 광주에서 있었던 민주화 운동의 참상과 계엄군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 투쟁해온 김현장과 대학생이던 문부식을 필두로 사건은 진행됐습니다. 방화 결과 문화원 도서관에서 공부 중이던 대학생 장덕술이 사망하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피해자는 없었죠. 이후 방화에 가담한 학생들 모두 실형을 선고받지만 6월 민주항쟁으로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전원이 석방됩니다. 반미운동의 무풍지대로 여겨졌던 부산에서 일어난 방화와 무고한 희생은 미국은 물론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고 이후 국내에서 일어난 반미운동의 효시로 불리게 됩니다.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1908년 3월 23일 역사 속 오늘은 장인황과 전명훈 2명의 의사가 동시에 합의되지 않은 의거를 치른 날입니다. 두 사람의 공동 제거 대상은 더럼 W. 스티븐스. 그는 일본에 의해
대한제국의 외교고문으로 임명된 친일 외교관이었습니다. 휴가차 미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스티븐스는 동양의 평화를 위해선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고 조선은 독립을 포기하고 일본의 보호를 받는 게 당연하다며 일본을 옹호했습니다. 또 3월 21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선 일본이 보호해주는 것을 조선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라는 성명서를 미국 신문사에 보내고 기자회견을 열어 을사늑약은 미개한 조선인을 위해 이루어진 조치다. 조선인은 독립할 자격이 없는 무지한 민족이라며 망언과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를 미국에서 목도한 한국 교민들은 격분했고 그 가운데 전명훈과 장인환 의사가 있었습니다. 철도 외국인 노동자였던 두 사람은 각각 자신만의 방식으로 스티븐스 암살 계획을 진행합니다. 1908년 3월 23일 오전 9시 30분 신변의 위협을 느낀 스티븐스는 워싱턴 DC로 도망가기 위해 역에 들어섰고 피스톨을 숨긴 채 대기하고 있던 전명훈 의사가 그를 향해 총구를 겨눕니다. 그러나 방아쇠에 붕대가 걸려 불발됐고 전명훈 의사와 스티븐스는 몸싸움을 벌입니다. 때마침 도착한 장인환 의사가 현장을 목격하고 3번의 사격을 가합니다. 한 발은 스티븐스의 폐에, 한 발은 그의 사타구니에, 그리고 나머지 한 발은 전명훈 의사의 팔에 박힙니다. 이후 미국 경찰에 체포된 전명훈 의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장인환 의사는 25년형을 구형받고 모범수로 10년 만에 가석방됩니다. 그리고 스티븐스는 입원 당일만 해도 의식과 건강 상태가 양호했지만 이틀 뒤 상처에 난 염증으로 수술 도중 사망합니다.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3월 26일에는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 속 비극적인 사건이 2개나 일어난 날입니다. 그중 하나인 천안함 피격 사건은 불과 14년 전인 2010년의 오늘 발생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에 속한 섬 백령도.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은 그날도 경계 근무를 위해 백령도 근처 해상에 나가 있었습니다. 함정화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모든 것이 정해진 규율 내에서 돌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고 이윽고 소리는 물리적인 충격으로 변했습니다. 함정 아래 가해진 원인 모를 충격으로 좌현에 있던 견시병이 쓰러지면서 얼굴에는 솟구쳐 올라온 바닷물이 튀었습니다. 그리고 백령도 해안에서는 보초를 서고 있던 초병이 2-3초간 약 100m 높이의 백색 섬광 기둥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목격자와 생존자들의 증언, 그리고 여러 가상 실험과 증거물들을 통해 사고의 원인이 남한 바다에 침투한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사건으로 해군 장병 46명이 전사했고 3월 30일에는 실종자들을 구하기 위해 출동 명령도 없는 상태에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던 한주호 준이가 잠수병으로 순직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민간인 9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들이 있습니다. 4월 2일 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위해 동원된 어선 금양 98호가 작업을 마치고 조업구역으로 복귀하던 중 해상에서 침몰해 선원 2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돼 현재까지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알고 추모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진실과 알려지지 않은 진실, 그 어느 것도 진실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의 희생자들을 모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1991년 3월 26일, 당시 대구 직할시 달서구 성서지역에 살던 5명의 학생은 도롱뇽 알을 줍기 위해 동네 인근의 와룡산에 올라갑니다. 사건 당일 아침 8시쯤 성서국민학교에 재학 중이던 6학년 우철원 군을 맏형으로 5학년 조호연 군과 4학년 김영규 군, 3학년이던 박찬인, 김종식, 김태룡 군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호연 군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던 청년이 아이들에게 시끄럽다고 핀잔을 줬고, 아이들은 도롱뇽 알이나 주울 겸 와룡산으로 향했죠. 그런데 김태룡 군은 너무 멀리 가서 놀지는 말라라는 부모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혼자 무리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6학생 중 유일한 생존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와룡산으로 떠난 5명의 아이들, 학교 친구들을 비롯해 동네 어른들을 지나쳐 즐거운 발걸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들이 목격한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님은 점심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결국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가정 불화를 근거로 아이들이 가출한 것이라는 황당한 수사 방향을 제시하고 결국 본격적인 수사가 늦춰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여러 시행착오로 수사의 진전이 보이지 않자 아이들의 부모님은 직접 5아이의 사진을 인쇄해 전국을 다니며 아이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개구리 소년 사건은 실종 사건 중 유례없는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허위 신고, 장난 전화, 그리고 한 심리학자에 의한 부모 살인설까지 아이들을 찾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9월 26일 와룡산 기슭에서 5아이의 유골이 발견됩니다. 부검을 통해 아이들의 머리뼈에 난 상처 등을 근거로 타살이라는 게 밝혀졌지만 3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가족들은 어떤 결론도 얻지 못한 채 2004년의 오늘 강물을 따라 흘러가며 세상 구경을 하라고 낙동강에 아이들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끝내 그날의 기억은 떠나보내지 못한 채 늦게라도 범인을 찾을까 싶어 남겨놓은 머리뼈와 함께 남아 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전 세계 인기 스포츠 종목 중 하나인 야구. 한국에서도 명실상부 최고 인기 스포츠로 손꼽히는 프로야구는 1982년의 오늘 출범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프로야구, 약칭 KBO는 1982년에 정식 출범했지만 국내 야구의 인기는 1960년대 후반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고교야구의 인기로 시작된 야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은 1970년에는 준중결승부터 이미 전석 매진되는 등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당시의 대표적인 스타로 경북고의 나무식,
군산상고의 김봉현, 경남고의 최동원 등이 있었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1981년 5월 신군부의 제5공화국이 출범한 직후 국민의 관심사를 정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름하여 3S 정책. 3S 중 하나인 스포츠 활용에 대한 움직임으로 거론된 프로야구 창설. 3S 정책뿐만 아니라 당시 국민의 여가거리가 부족했던 점과 프로화를 위한 기반이 민간 차원에서 이미 갖춰져 있던 점, 그리고 국민의 호응에 힘입어 프로리그가 열립니다. 정부 보조가 없는 방법으로 대기업을 구단주로 하는 구단 창설을 계획한 야구 프로리그. 서울은 문화방송, 부산과 경남엔 롯데, 대구 경북엔 삼성 등 기업 회장의 고향 또는 기업이 위치한 곳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첫 프로야구 출범이라는 부담감과 연고권 문제 등을 이유로 거절하는 기업들이 많았고 출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후 산미, 혜태, 빙그레 등 기획안에 없었던 기업들이 참여 의지를 보이며 무산의 위기를 딛고 대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오비베어스, MBC 청룡, 혜태 타이거즈, 롯데자이언츠,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와 산미 슈퍼스타즈까지 총 6개의 프로야구팀이 정식 출범했으며 1982년 3월 27일 동대문 야구장에서 열린 MBC 청룡과 삼성 라이온즈의 역사적인 첫 경기가 시작됩니다.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1993년 3월 28일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 주말 동안 서울로 나들이를 출장을 본가를 들렸던 사람들이 부산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한 무궁화호 117호는 양산 물금역을 지나 부산 구포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다 저물기도 전인 오후 5시 29분경 노을이 옅게 깔린 풍경을 가로지르며 열차는 곧 구포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내리고 가방을 챙기며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엄청난 굉음과 함께 열차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곧 구덩이에 처박히면서 안전띠를 풀고 내릴 채비를 하던 사람들은 열차 밖으로 힘없이 튕겨나갔습니다. 앉아있던 사람들도 자리에서 튕겨 열차 안을 뒹굴었죠. 평화롭던 일요일 오후에 발생한 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입니다. 물금역을 지나 구포역을 향해 시속 85km로 달리던 무궁화호 117호는 지반이 내려앉기 시작한 사고 지점에서 약 100m를 남겨두고 기관사에 의해 제동이 걸리지만 거리가 짧았던 탓에 탈선하고 말았습니다. 열차 8량 가운데 제일 앞에 있던 기관차 객차 2량이 깊이 5m, 너비 15m 구덩이에 거꾸로 처박혔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에 있던 객차가 먼저 탈선한 발전차를 들이받으면서 더 큰 피해를 냈습니다. 각종 기계와 부품들로 채워진 그야말로 고철 덩어리였던 발전차를 들이받은 객차는 휴지 조각처럼 구겨졌습니다. 그 결과 78명이 사망하고 19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사건 조사를 통해 드러난 진실. 열차 운행선 노반 바로 밑을 관통하는 지하에 전력구를 설치하기 위한 시공사의 임의적인 발파 작업이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철도청에 허가받아야 하는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임의로 발파 작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운행선 아래 지반이 약화하면서 대참사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우리 역사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 한순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 무고한 희생을 낳을 수 있는지. 지나친 의심은 좋지 않다지만 안전에 관해서만큼은 지나친 의심과 지나친 조심이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제3공화국 시절인 1971년 김포국제공항의 포화가 예상되던 시점에 정부는 신국제공항 건설을 계획합니다. 당시 후보지는 수원과 오산, 지금의 경기도 시흥인 군자, 그리고 남양과 평택, 이천이었죠. 그러나 후보지 모두 신공항을 건축하기에 적절하지 않았고 결국 김포공항을 확장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올림픽 유치 직전이었던 1981년, 국내와 국외 모두 항공의 수요가 증가하던 시점이었습니다. 특히 올림픽이 시작되고 나면 더 많은 운항량을 감당해야 했죠. 그렇게 10년 만에 수도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다시 추진됩니다. 다시 여러 지역이 후보지로 올랐지만 지리적 위치, 투자 비용, 군사적 이유 등 국제공항을 신설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1988년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의 영종도가 최종 낙점됩니다. 하지만 영종도 한 곳만으론 현재 인천국제공항 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종도와 영유도, 삼목도 등 인근 섬들을 간척으로 이어 만들었습니다. 1992년 11월 21일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고 순차적으로 여객터미널과 비행장 등 공항 필수 시설들이 세워집니다. 약 8년의 세월이 지난 2000년 6월 30일 기본 시설을 모두 준공한 후 다음 해엔 운용시험까지 마치고 2001년의 오늘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합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이 원래부터 인천이라는 지역명이 붙었던 건 아닙니다. 건설 당시엔 인천시에서 국제공항을 짓는 대신 요구한 여러 사항을 보류하고자 인천이라는 이름 대신 영종도 신공항이라고 불렀고 정식 명칭 결정기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공항이라는 의미에서 세종국제공항을 이외에도 서울국제공항, 새서울공항 등 다양한 명칭들이 거론됐으나 인천광역시의 반발로 지금의 인천국제공항으로 결정됐습니다. 여러 고비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개항에 성공한 인천국제공항. 오전 6시 30분 밀라노행 대한항공 503편 화물기가 처음으로 이륙하면서 대한민국 대표공항의 포문을 열게 됩니다.